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종속계약들이 필요로 합니다.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대금 결제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매수인은 그 물품을 인수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인 주요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론에서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러한 어, 물품 인도, 매도인의 물품 인도,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것이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의 경우에는 보통 점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유권의 이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의 이전, 그리고 매수인의 물품의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학습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물품의 인도입니다. 인도하다. 물품을 딜리버리, 딜리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품 매매 계약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to deliver the goods라고 해서 goods를 넘겨줄 좀 쉬운 말로 이제 넘겨주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해야 합니다. 물품을 팔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물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넘겨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넘겨주는 물품에 대해서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 상호의 그 어떤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보통은 이러한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 및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점에서 물품을 살 때 내가 돈을 지급을 하고 신용카드를 줘서 결제를 하고 물품을 가져오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동일한 동타임에 same 타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 제하의 교환이. 그렇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동시 이행 조건이다.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SGA 영국 물품 매매법에 의하면 특정인이 어떤 타인에게 물품에 대한 점유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의 대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물품을 점유를 이전을 하는 거죠. 이 인도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중간고사 이전에 CISG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 그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운송이 포함이 된 경우, 매매 계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그런 운송 계약의 내용이 매매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물품의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인도를 하면 거기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매매 계약에서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아서 가져가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줄 테니 매수인한테 물품을 넘겨줄 테니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라.
뭐 꼭 수입국으로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수출국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운송, 국제 운송을 수반한 어떤 그 부분이 계약상에 확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특정품 매매인 경우와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조금 나뉘는데, 특정물인 경우에는 특정한 그 재고품 중에 일정한 수량이 매매되거나 제조되거나 생산돼야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 아니면 불특정물 가운데서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물품은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 시점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CISG를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품과 불특정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뒤에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특정품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특정한 물품을 특정품이라 하고요. 불특정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물품은 어느 걸 가져가도 상관이 없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특정품, 불특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물품이라고 하면 그것이 있는 곳, 거래가 되는 곳, 아니거나 생산이 되는 곳, 아니면 불특정물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 존재하는 곳, 예, 그 장소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장소다, 물건이 있거나 물건이 뭐 특정화되거나 아니면 불특정물 중에 이게 특정한 장소에 존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알려져 있다면,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하에 상태로 둔다라는 거죠. 이게 임의 처분하에 둔다는 말이 좀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통제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의 통제하에 그리고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CISG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는 거는, 이것은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매 계약에 이거는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A에도 해당되지 않고 B에도,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케이스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케이스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었던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매도인의 영업 장소죠. 매도인의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좁히거나 제한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매도인이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장소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언제라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고, 뭐 다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다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조항의 C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를 요구를 했다, 매수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장소에 인도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도하면 되고요. 그것 아니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통제하에 물품을 넘기게 되면 그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의 처분하에 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지금 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 이런 표현이 CISG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하게끔, 점유해서 취득할 수 있게끔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뭐 상징적 인도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 인도의 예외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매매 계약에서 혹은 매매 계약과 관련된 법제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인이나 아니면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받은 대리인이 그 물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둔다, 매수인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커텀스에서도 이 경우에 이런 표현들이나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대동소이하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어떤 점유가 이전되는 실질적인 지배가 이전되는 것을 이제 인도를 했다, 임의 처분하에 뒀다라는 말 자체가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도에는 현실적 인도와 추정적 인도가 있습니다. 현실적 인도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거죠.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추정적 인도는 실제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어떤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추측이라기보다는 추정이 맞겠네요. 추정하는 것을 그 추정적 인도, 뭐 추상적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 인도에는 다시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와 상징적 인도가 있습니다. 양도 승인에 대한 인도는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크게 세 가지 점유 개정, 간이 인도, 지시 인도가 있는데 점유 개정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도인이 물품을 갖고 있어요. 매매 후에도 근데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요. 물건을 매수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옮기는 데에 이동시키는 데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물건 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점유 개정이고요. 간이 인도는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한테 가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동하거나 인도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소유권만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간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시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3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3자가 물건을 뭐 보관하고 있거나 뭐 사용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건을 C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갖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 A에서 B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지시 인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도 승인에 의한 물품의 인도고요. 상징적 인도는 우리가 CIF 계약, 우리가 인커텀스에서 공부한 CIF 매매에서 보는 것처럼 물품은 어떻게 보면 그 운송 계약을 수행하는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데 매도인이 이 물품을 직접적으로 매수인한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고 물품을 상징하는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물품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대표하는, 물품을 상징하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을 넘기는 거, 대신 서류를 대신 넘기는 거죠. 그래서 상징물을 넘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상징적 인도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가 사용이 돼야 되고,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질 중에 권리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를 들고 있으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을 뭐 상징적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서류 인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역 계약에서 우리가 뭐 상징적 인도 CIF의 경우를 얘기를 했지만 물품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품의 현실적 인도 측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취지에도 그것이 맞고요. 하지만 우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 인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서 뭐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CIF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무적인 영역, 무역 실무의 진짜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뭐 FOB라 할지라도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FOB든 CFR이든 CIF든 아니면 이것이 아닌 다른 조건이라 할지라도 서류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인하여 물품의 상징적 인도를 이행을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금 청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건 조금 쉬운 내용인데 적출지 인도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지 인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한국어 소위 말한 이게 이제 한국어지만 어원 자체가 한자어죠. 그래서 적출지, 양육지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영어 표현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십먼트 하는 지역에서, 십먼트 하는 장소에서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선적 장소에서 물품의 어떤 인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의 매매 계약을 적출지 인도 계약이라고 하고, 양육지, 데스티네이션이죠. 목적지, 물품이 도달하는 그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계약, 그런 것들을 양육지 인도 계약이라고 하죠. 물품이 적재 양육이라는 어떤 하역 작업과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아니면 선박에서 화물을 육지로 내리거나 이 하역 작업하고 상관없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의 포인트예요. 물품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시점에 넘어가느냐. 그래서 뭐 인컨텀스를 예시를 들어보면 EXW나 뭐 FCA나 FOB나 CFR이나 CIF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적출지 인도 조건이고, DAP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DPU, DDP 이런 것들이 양육지. 왜냐면 이제 그 목적지에서 수입국 목적지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법률적 의미로 그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왜? 내 거니까. 그거죠. 물품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고요. 물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은행에 저당을 잡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이 물건을 내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품의 소유권이죠.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소유권을 좀 세분화시켜서 수익권과 담보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수익권은 쉽게 말해서 이 물품을 판매를 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고요.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품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이러한 수익권과 담보권은 영국에서는 뭐 이것을 그냥 처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품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는 A가 아니라 B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죠. 물건을 잠시 맡겨놨거나 계약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물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물품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만 점유권은 그 중에서 가지고 있을 권리, 일시적으로 그런 권리만 갖고 있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경우에 집 주인이 있고 그 집에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집에 전세로 입주한 사람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소유권과 점유권은 동일인에게 기속되지만 반드시 동일인에게 기속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아파트 전세를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거는 뭐 그건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부동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 물품 매매에서도 이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 미국으로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책을 좀 운송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들고 그 무거운 책을 들고, 요즘이면 전자책이면 다 될 텐데 어쨌든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소유자는 그 물품을 그 책을 이제 운반해달라라고 요청한 사람이 되겠죠. 그쵸?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들고 세관을 통과하고 비행기에 그것을 수화물을 붙여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부탁받은 사람일 뿐이지 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책의 점유자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물품의 운반, 운송을 부탁을 받은 수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매매 계약의 본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 무역에서 CIF와 뭐 수출 FOB 변형이 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보면 그 선화증권이 나타내는, 선화증권이 상징하는,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가진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기는, 선화증권을 이용해서 넘기는 그런 것들, 그런 거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을 강조를 했는데 선화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선화증권의 뭐 다른 이름이 권리증권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권리증권은 어떻게 보면 강의자료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물품에 대한 어떤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권리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에서는 선화증권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거의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그냥 선화증권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증권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자어 차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는 하물을 할 때 하자를 쓰는 거고, 여기에 있는 하는 하물을 선박에 적재했을 때 뭐 적하 내지는 뭐 그 하역 작업한다, 선박에 하물을 싣고 내린다 할 때 말하는 하역 할 때 하자라서 그 한자어 다 하물을 의미를 합니다. 하물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한자어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그 한글 훈이라고 하나요? 음이라고 하나요? 그게 달라서 이렇게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냐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제일 편한 방법이 영어로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비ll of lading으로.
자,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입니다.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받았죠. 화물을 배에 실으라는 목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화물을 선박에 적재해서 양육항, 목적 항구까지 운송을 해서 이 자기가 발행한 선박회사가 발행을 했어요.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수출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증권은 철저하게 선적을 하는 물품의 운송인, 그 중에서도 선박회사, 본선의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을 수입국에서 가지고 있는 소지자, 보통 그 사람이 은행이 되거나, 은행이 되더라도 보통 수입자이거나 수입자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수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에게 선화증권을 주고 다시는 이제 대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물의 수취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운송 중에 물품이 운송인 소중에 운송인의 배에 물건을 태웠고 운송인이 그걸 컨트롤하고 보관을 하면서 가죠. 우리가 물품에 뭐 점유인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물품을 보관하고 물품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시 했잖아요. 근데 해상 운송 도중에는 그러한 물품에 대한 어떤 보관과 통제를 운송인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점유는 운송인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점유를 운송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이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 즉 다시 말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송 기간 도중에라도 운송을 하는 도중에도 이 하는 구간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물품에 대한 점유가 운송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무역거래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리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국제무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화증권이 필요하다. 화물의 상징물로서.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행위, 여기서는 선화증권의 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endorsement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배서란 게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등배예요. 등배. 예. 뒷면이란 뜻이에요. 뒷면. 등판. 예. 거기다 쓴다는 뜻이에요. 뒷면에 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수표 같은 거를 요즘에는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는 10만원짜리 수표를 되게 많이 썼어요. 은행에서나 뭐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그 이유가 사임당 할머니, 신사임당 할머니, 그 5만원권, 5만원권이 나오면서 5만원권이 완전히 10만원권 자기압수표를 대체했죠. 그래서 그 고액 화폐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압수표를 잘 안 쓰는데 수표를 쓰는 경우에는 보면 그 뒷면에 그 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위조가 아닌 거를 위조의 문제나 부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뒤에다가 이 수표를 최종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넘겨준 사람이 누군지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쉽게 말해서 배서입니다. 선화증권도 거기 뒷면에 누가 누구한테 이 선화증권을 넘겼다 그런 어떤 기록들을 뒤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화증권은 수출자에서 운송인 내지는 수출자에서 은행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화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화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운송인이 되겠지만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은 배서를 통해서 수출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상징적인 인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선화증권 갖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물의 수취증입니다. 하물의 수취증. 선화증권은 본선이 선화증권에 표기된 하물을 수령하였음을, 거기 선화증권에 하물의 명세가 쫙 적혀 있어요. 그 하물을 운송인이 받았다는 거죠. 본선에 적재했다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그 선화증권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선박에 그 화물이 실제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목적항 도착해가지고 최종 양육항에 도착해가지고 화물을 내렸는데 실제로 내려진 화물과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어떤 수량이나 상태나 컨디션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이란 것의 발행 자체가 물품이 선적되고 나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발행하는 사람은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이 자기가 그렇게 화물을 받았고 송화인으로부터, 그리고 선박에 적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화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그 선화증권에다 기재를 했는데 수입국에 딱 와서 수입항에 도착해서 양육항에서 물건을 내려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뭔 얘기죠? 운송 도중에 뭔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선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운송인이 제대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선화증권에 기재된 사안과 실제 화물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화증권이 뭔가 잘못 발행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걸 뭐 누구의 지적 사유가 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떤 입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BL의 내용과 실제 화물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선사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왜? 선화증권은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운송계획의 증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